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영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도 영어 강사로 20년째 근무 중이니까요. 그동안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쌓인 내공도 있고, 또 요즘의 교육 흐름이라든지, 아이들이 또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점들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모여져서 어떤 걸 주제로 잡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 챕터북으로 정했어요. 챕터북은 그림이 많은 그림책을 읽었던 아이가 이제 그림이 점점 줄어들고 글이 많아지는, 드디어 뭔가 책 같은 책을 읽는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챕터북이잖아요. 말 그대로 챕터라는 게 생긴 거죠. 안에 1챕터, 2챕터, 3챕터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기승전결이라는 것도 이제 생기고 아이의 독해 실력도 어느 정도 잡혀야 챕터북을 이제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챕터북은 그럼 뭐 소리내서 읽기라던가 음원 들으면서 따라 읽기, 또 내용 이해하기,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북의 제목을 치면 뭐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따라 읽기, 뭐 연달아 읽기, 뭐 흘려듣기, 집중 듣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챕터북 중에서 이렇게 네이터 그레이트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요. 네이터 그레이트는 벌써 수년째 베스트셀러의 그 상위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이다라는 평 때문에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선생님 이거 네이터 그레이트 제 조카가 지금 1학년인데 이거 읽고 있더라고요. 저희 애도 읽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 챕터북, 특히 이 네이터 그레이트가 그쵸, 수많은 챕터북 중에서 조금 쉬운 편이기는 하나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월하게 읽힐 만큼의 내용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 학생들은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이 챕터북을 접하거든요. 그 5, 6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도 책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설명을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이제 연령이 올라오면서 배경 지식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건 거죠. 아이의 스키마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책이 나한테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훅 빠져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살아온 세월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들이 읽었을 때 몇 프로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기에 훅 들어갈 것인가 라는 거는 저는 약간 미지수다, 퀘스천 마크가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책은 연령이나 뭐 성별 구별 없이 누가 읽더라도 그냥 잘 읽히고 재밌으면 그냥 그게 좋은 책인 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이나 연령성, 성별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카테고리를 쫙 분류를 해가지고 요땐 요 책을 읽어야 돼 라는 식의 접근은 조금 탈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 중학생인 경우에 그 중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방학 숙제로 네이터 그레이트를 읽어와라 라는 걸 숙제로 내주신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챕터북의 수준을 아이 학년에 맞춰서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일단 하나 드리고요. 제가 네이트 더 그레이트에서 다룰 내용은 문법과 쓰기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문법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무난하게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시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학습 목표가 문법이 들어가진 않아요.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영어에서 초등부는 스피킹, 즉 회화가 위주거든요. 그래서 각 그 유닛에 대표 문장이 있고, 그 대표 문장을 아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 6학년 1학기 첫 단원에 보면
What grade are you in? 이라고 등장을 해요. 너는 몇 학년이니? 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A팀, B팀 나눠서 묻고 답하기도 할 거고 챈트를 들으면서 이제 노래처럼 부르면서 익히는 방법도 하겠죠. 이제 그런 방식이 초등학교의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스피킹 좋죠. 이제 그 다음 단계, 중학교가 되면 이제 문법이라는 것이 이제 정규 과정에 실제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 뭐 출판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다루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초등학교의 교육부에서의 목적은 스피킹이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문법을 조금씩이라도 접해주신 분이 계신가 하면 아예 접근을 안 해주신 분들도 계셔요. 이제 그런 편차가 나는 상황에서 중학교 올라왔을 때 동사가 뭐고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듣기가 힘들어요. 그 아이는 동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배우게 되는 건 거예요. 명사가 뭔지 잘 모르는데 명사 앞에 어나 덜 붙여야 된다고 배우는 그런 현상이 이제 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부에서는 문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교육부의 학습 목표가 맞기는 하다. 스피킹의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서점 같은 데를 가보면 초등용 문법 교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있느냐? 중학교 거를 미리 가르쳐서 선행을 하고자 함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를 미리 가르쳐서 선행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초등학교의 문법은 제가 생각하는 초등부에서의 문법이라는 거는 이 중학교 내용을 미리 땡겨가지고 선행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충분히 더 궁금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가 나눠져 있지 않죠. 그냥 사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돼요. 사과들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들리지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An apple, the apple, apples. 이 셋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단독으로 apple은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인 건 거죠. 이렇대 이 나라는 이런 문화는 영어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셀 수 있는 거와 셀 수 없는 게 있어. 종이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장, 두 장 셀 수 있는데 왜 얘네들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지? 이런 궁금증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마음껏 궁금해하고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또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잘 얘기하는 영작을 쉽게 해내는 것들 중 하나가 자 나는 행복하다를 영어로 한번 해봐. 그럼 I'm happy 라고 잘 얘기를 해요. 또 나는 배고파는 I'm hungr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happy랑 hungry는 뜻이 뭐니? 라고 제가 물어보면 이거는 뭐라 그럴 것 같나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생들조차도 이 단어의 뜻을 행복하다, 배고프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초등학생은 괜찮죠. 뭐 당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칠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고등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행복하다, 배고프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아이고야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건 거죠. 문법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피킹이든 독해든 라이딩이든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틀린가에 대한 기준점을 옆에 원어민이 없고 부모님이 원어민이 아니신데 그때그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기준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문법이기 때문에
초등부에서의 문법도 좀 마음을 편하게, 이 아이가 지금 내 아이가 챕터북을 읽고 있는데 독해를 제대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역할로 문법이 존재한다라고 접근을 하셔야지, 문법책을 많이 풀고 많이 드리링을 시켜서 중학교 때 점수 잘 받게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실제로 제가 문법의 여왕이라고 제가 부르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거의 안 틀려요. 뭘 이렇게 내주면 이렇게 다 동그라미예요. 네, 다 동그라미라서 야, 너 진짜 문법 잘한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언제 한번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교과서 지문이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중등부, 고등부도 사실 시간이 허락만 한다면 재밌는 챕터북이나 이런 소설책 같은 걸로 수업 시간에 가끔 접근을 해주면 좋거든요. 해석을 한번 시켜봤는데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건 거예요. 수동태 문장이었는데 수동태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능동적인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능동태로 해석을 해서 이때 뭔가 약간 이게 뭐지? 이 아이는 수동태 문제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정작 수동태가 적혀져 있는 그 문장 해석은 엉망으로 하는 거를 보고 이거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수동태잖아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라고는 하나 그걸 어떻게 매끄럽게 해야 되는지 뭐가 지금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마치 문법책 그래머라고 적혀져 있는 교재를 펼쳐야만 문법적인 회로가 막 돌아가고 그 책을 탁 덮으면 이제 더 이상 그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밸런스를 못 맞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문법을 시작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리딩 책을 항상 같이 곁들이면서 그 리딩북 안에 방금 너가 배운 그래머가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계속 같이 이렇게 크로스 해주면서 연결해주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접근법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문법을 가지고 드디어 활용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된 건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내가 그 지식을 잠깐 이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책을 덮고 스피킹을 하든 라이팅을 하든 또는 뭐 리딩을 하든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닌가 보네. 그럼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실생활에 접목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챕터북을 이용을 해서 문법을 어떻게 적금시킬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이제 차례대로 한번 올려볼 건데요. 첫 타임으로 네이터 그레이트와 네이트 그레이트의 그 1편 책의 챕터 1을 명사와 연결시키기, 명사 파트와 연결시키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 대한 대상은 문법의 맛을 그래도 조금 본 친구들, 아니면 문법 책만 풀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학원에서 뭘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학부모님들, 또는 엄마표로 100% 진행을 하고 싶은데 문법 책만 풀려도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네이트 그레이트가 좋다고 해서 사두긴 했는데 애가 안 읽어요 라든지, 아니면 한 번 다 읽었는데 두 번째 또다시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